국내 증시가 앞서 뉴욕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하락 전환에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의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 모두 190만 명이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방역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주부터 3주 더 연장됩니다. 휴일이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자사 발표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제품을 광고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으로 하락 마감한 코스피가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금융시장 동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오전 중에 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에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0.77% 내린 3,149.38에서 거래 중인데요. 기관이 2,025억 원, 외국인이 974억 원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하락세가 많습니다. 어제 실적 호조에 급반등했던 LG화학은 오늘은 2.94% 내린 채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와 현대차도 3% 안팎으로 내림세입니다. 다만 금융주들은 강세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2% 안팎으로 상승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1.15% 내린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20전 오른 1,109원 40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증시는 또 국내 오늘 증시와는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또 성공을 했죠. 네, 다우지수는 0.71%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0.22%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0.68% 오르며 42,0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애플과 페이스북의 시절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두 회사 모두 50% 안팎의 매출 신장률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페이스북 주가가 7% 급증하면서 실적 효과를 누렸습니다. 통신칩 제조사 퀄컴의 매출도 52%가 늘면서 주가가 4%대로 뛰었습니다. 또 개장 전에 나온 1분기 성장률이 연율 6.4%로 나타나면서 극단적인 기저 효과로 30%대 성장했던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18년 만에 최대폭으로 성장한 셈입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오랜 부침 끝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국회는 어젯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1석 중 찬성 240표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과 함께 발의된 후 8년 만인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습니다. 네, 이번 법 시행으로 본인이 대상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적용이 되죠? 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국회의원 등 190만 명인데요. 이들의 직계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 명 이상이 영향권입니다. 이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국토부 LH 직원과 그의 가족의 경우 업무 관련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회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소까지 민간 업무 내역, 또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 또한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법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네, 이해충돌방지법은 다음 달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됩니다. 다만 통과된 법안 내용이 추상적이고 예외 조항이 많아서 시행령이 추가로 제정돼야 효력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돕는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 여부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
앞으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가 개인별로 적용이 됩니다.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서 개인별로 버는 만큼 또 얼마나 잘 갚아나갈 수 있는지를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소식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DSR 규제는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소득과 비교해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평균 40%를 맞추도록 했지만 이제는 소득에 따라 개인 상환 능력에 맞춰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돈을 버는 만큼 빌릴 수 있게 하다 보니 당장 소득이 적으면 대출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에 고려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당장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 지역의 6억 원 초과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하반기부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비주택 담보대출도 규제를 강화하는데 LH 투기 의혹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토지, 오피스텔, 상가에 대해서도 LTV 40%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 수준으로 복원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파동의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식약처 고발에 따라서 남양유업 본사와 또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지금 언제부터 어디에서 압색이 진행되고 있죠?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모두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보면 식약처 고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동물시험이나 인체 임상실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불렀는데요.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앞으로 3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자가검진 키트도 오늘부터 판매됩니다. 이 소식들도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또 확진자가 증가세였기 때문에 격상 가능성도 거론이 되기는 했었는데 현행 단계를 또 유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5월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특별 방역 주간 역시 다음 주 1주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이 금지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5월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연휴가 많아 이동 수요가 많아지고 그만큼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방역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다음 3주간 반드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달이 또 가정의 달인 게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인 게 또 관건이네요. 또 오늘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네, 전국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 자가검사 키트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코 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리면 15분에서 30분 안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용은 권고되지 않고 검사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키트에 붉은색 한 줄이 나타나면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붉은색 두 줄이 나타나면 감염을 의미하는 양성이고, 이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 증폭 PCR 방식의 진단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자녀를 둔 40대의 경우 매달 지출하는 교육비만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은퇴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지만 교육비 때문에 사실은 저축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교육비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40대 소득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40대의 평균 월 소득은 468만 원입니다. 이 중에 매달 343만 원을 쓰는데 여기서 자녀의 교육비가 무려 107만 원입니다. 평균 30%니까 이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요. 이 40대 분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인생 과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었더니 은퇴 자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응답자의 42%가 은퇴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매달 평균 61만 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얼마나 잘 해결하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100점 만점 중에 45점을 줬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63점으로 최고점을 줬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 마련이나 자녀 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은퇴 자산을 모으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결국은 자녀를 키우고 또 가정 돌보면서 장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또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40대는 자녀의 교육에 매달 100만 원 넘게 쓰면서도 정작 자기개발, 자격증 공부나 취미 생활에는 평균 22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굴레는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응답자의 53%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사했거나 이사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해외 유학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모바일 사업 철수를 결정한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중고 보상 프로그램 변경안이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애플 기기도 여기 교체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이 소식도 연결하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지금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고요? 네, 오늘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LG전자와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보험업체와 협의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고 휴대폰 보상 프로그램은 가입자가 쓰던 기기를 반납하고 정해진 모델로 기기를 바꾸면 쓰던 핸드폰의 출고가의 절반가량을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은 쓰던 기기와 같은 제조사의 제품으로 기기 변경이 제한되는데요.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접게 되면서 이 통사들은 다른 제조사 스마트폰도 대체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정책 변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2년 전 출시된 LG전자 V50 구매자들의 기기 변경 시점이라서 특히 변경안 확정을 더는 미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최대 관심사 중 하나죠. 아이폰도 이 정책 대상에 들어갈지 이 부분이 또 관심을 모으지 않습니까? 네, 우선 LG전자 스마트폰 사용자가 보유한 기종과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조사 모델을 교체 대상으로 주는 방향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이 통사에서 삼성전자 모델은 기기 변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애플 아이폰의 포함 여부는 이 통사별로 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통사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선택지가 많은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사가 제조사와 프로그램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제조사까지 포함할지 등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류선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총수 즉 동일인이 21년 만에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됐습니다. 효성그룹의 총수도 조현준 회장으로 바뀌면서 젊은 총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우선 현대차 총수가 새로 지정된 배경은 뭡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71개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이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의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는데요.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이세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공정위에 정의선 회장으로 총수 교체를 신청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 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임 후 지난해 12월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1조 원 규모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자회사인 현대오토에버와 현대MN소프트, 현대오트론을 합병했습니다. 이로써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효성그룹 역시도 새 시대를 맞게 됐죠? 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7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4년 만에 그룹 총수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아버지인 조성래 명예회장이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는데요. 조현준 회장이 효성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대규모 베트남 투자 등 현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효성은 공정위에 총수 변경을 신청하면서 조 명예회장의 주식 의결권 9.43% 중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배구조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 매대에 직원이 없는 무인 편의점 여러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코로나 속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이 늘고 또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점주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무인 편의점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자와 음료수가 진열된 편의점. QR코드를 찍고 들어간 뒤 물건을 들고 입출입 게이트를 나오면 끝입니다.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계산이 이뤄지고 휴대폰에는 거래 내역이 뜹니다. 인건비를 아끼면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해 편의점 업계는 이 같은 무인 점포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GS25가 1년여 만에 이런 무인 편의점을 110개 늘린 가운데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도 무인 점포 확대에 적극적입니다. 이마트24는 현재 하이브리미트 매장을 포함해서 113개의 스마트 점포를 운영 중에 있고요. 스마트 점포의 경우 추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무인 편의점이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 무인 점포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은 이제 운영비가 절감된다는 거하고 도난과 절도의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낮은 편이거든요. 밀레니얼 Z 소비자들이 비대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주로 취약계층에 종사하는 단순한 일자리부터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S 리테일이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반려동물 사업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명을 바꾸면서까지 전환점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아직은 실적이 좀 신통치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GS 리테일은 2018년 8월 신사업 진출 차원에서 50억 원의 반려동물 회사 패치비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편의점 GS25를 통해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반려동물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난 2월 29억 원을 투자해 지분을 67%까지 늘리는 등 그동안 140억 원 넘는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보가 무색할 정도로 실적은 좋지 않은데요.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약 48% 늘어난 117억 원을 기록했지만 순손실 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이후 3년 연속 순손실을 내면서 자본 잠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업 부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요? 네, GS 리테일은 지난해 12월 또 다른 반려동물 관련 사업 자회사인 용품 제조업체 여울과 도매업체 옴무를 패치비에 흡수합병시켰습니다. 경영 효율을 높이고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인데요. 오늘부터는 어바웃팻으로 사명과 서비스명을 바꾸고 태단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다른 유통 대기업들이 잇따라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3대 지방금융지주가 모두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시중 금융지주들과 마찬가지로 비은행 계열사들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진 덕분입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우선 지방금융지주들 실적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3대 지방금융지주는 올 1분기 약 4,50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BNK금융이 1,927억 원으로 가장 좋은 실적을 냈고 다른 지주사도 1,000억 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수익성이 개선된 배경 살펴보면 역시 비은행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증권 계열사의 활약이 컸습니다. BNK금융은 1년 전보다 투자증권의 순이익이 4배로 뛰면서 전체 비은행 순이익 기여도가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DGB금융도 비은행 순이익 비중이 1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었는데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의 순이익이 200% 이상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증권 계열사가 없는 JB금융은 자산운용 계열사 순이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은행 계열사도 순이자 마진 회복과 대출 성장에 따른 이자 이익 개선 등으로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했습니다. 앞서 시중 은행들도 이제 비은행 부분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는 좀 어떻겠습니까? 네, 금융지주들은 일제히 비은행 부문의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에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농협금융지주는 오늘 오후 1시 반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비은행 부문 계열사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만큼 역시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기존 개인정보협회가 개인정보의 산하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방통위 산하의 민간협회가 다시 생길 전망입니다. 하지만 통신 대리점 업계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어떤 기관이 생기는 겁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민간협회인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협회 설립이 추진 중입니다. 이용자 보호협회는 최근 방통위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16일 허가됐습니다. 이 협회는 통신시장 이용자의 본인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이용자 보호 관련 홍보 교육 사업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존 통신업계에는 민간협회가 어떤 곳들이 있죠? 네,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 대리점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내두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핸드폰 개통 때 필요한 신분증 스캐너 관리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한 대리점 자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신 대리점들 입장에서는 관리감독 기관이 또 하나 더 늘어내는 그런 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업계는 기존에 있던 두 협회의 현장 조사 활동이 사실상 거의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협회가 설립되면 규제기관이 하나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활동 규제가 더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도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대리점들은 신분증 관리 부실로 영업이 취소돼 재승인을 받으려면 현장 실사 비용 15만 원을 정보통신진흥협회에 내야 합니다. 또 정보통신법을 위반한 대리점이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에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온라인 공연을 예매할 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역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를 더 진작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는 등 경기 회복세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5월을 맞아서 또 혜택이 쏠쏠할 것 같은데 배달이나 공연에 대한 할인 혜택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4번 시키면 할인해 주는 겁니다. 2만 원 이상 주문할 경우 4번째 이용 때 만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영되는 뮤지컬 등 공연을 예매할 때도 8천 원씩 할인됩니다. 1인당 월 2회, 회당 최대 4장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할인을 해줄 예정인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혁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렵게 되살아난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외식 공연 쿠폰의 대면 온라인 사용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경기 상황도 나왔는데요. 개선세가 좀 이어졌죠? 네, 생산과 소비 모두 늘면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0.8% 늘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영업 제한 등이 완화된 영향으로 숙박 음식점 생산이 크게 늘면서 서비스업이 1.2% 증가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줄면서 제조업은 0.8% 감소했습니다.
소비는 2.3%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는 건데요. 날씨가 풀리고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의류와 화장품 등 판매가 늘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3주 연속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겼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2.7로 지난주 101.1보다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겼다는 건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주식시장이 대공황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S&P 500 지수가 10% 올랐고 이는 대공황 당시인 지난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저널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대규모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 유지가 주가 급등의 배경이라고 꼽으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려면 기업 실적과 경제적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실황을 살펴보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부지방의 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동별 예보를 살펴보면 서울은 비교적 공기가 깨끗한 편이지만 그중 도남이동과 쌍문일동, 방학 3동의 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내리는 비는 오늘 낮에 모두 그치겠고요. 낮 동안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한편 서울의 낮 기온 15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하겠고요. 오후에 전국의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고요. 오후부터 대기순환도 원활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로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나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일명 기병단법과 함께 발의됐지만 한참이나 더 잠들어 있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결석보다는 지각 출석이 낫다지만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국민적 분노에 어물쩍 통과시킨 게 아니라면 사후 처벌 규정 등 실효성을 위한 보완책도 바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마지막 날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